시간이 되었습니다. 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늦지 않게 마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도 같지만 또 오늘 이민자보호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민자보호교회의 정신이 잘 들어가 있는 찬송을 한곡 하고 노래를 하고 우리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익숙하게 잘 아시는 곡인데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같이 찬양하고 강창훈 목사님, 뉴욕 이민자보호교회 간사님을 맡고 계시는 강창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더 올 한 해도 나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저녁에 개정된 정부 구조 수혜자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설명을 하는 우리 두 변호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 알리는 우리 언론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만나 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 잠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반맛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워낙 급박하게 발표가 되고
또 저희가 설명회를 또 긴급하게, 그래서 긴급 설명회로 오늘 잡았기 때문에 행사에 대해서 충실하게 우리가 준비할 시간까지 여유는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가 이 자리 바깥에 있는 많은 동포사회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움직임들이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매우 창의적인 지혜와 힘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발제자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경제학과 친구 한 명하고 책을 읽고 토론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매우 충격적인, 신학도였던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였냐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미덕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다. 많이 생산해가지고 많이 판매하는 게 가장 큰 미덕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밤을 새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매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미덕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 그런데 이 사회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이 상당히 많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정부보조 수혜자, 수혜를 받고 있는 이민자, 특별히 뭐 근거에 대해서는 오늘 박동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와 같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색인종,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적 시스템에서 점점 배제하는 그 규정을 이번에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정된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이민자보호교회가 신앙으로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 기도 안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꼭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먹을 만큼, 또 혹 먹고 남는다면 함께 더불어 나누고 분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 사회와는 전혀 상충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민자보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용할 양식을 주문한 주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연약한 자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살고 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 또 소외된 계층에 또 사회에서 배제되고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길을 모색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이고, 또 그런 길은 또 어디에 있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긴급 설명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모였는데, 사실 설명을 뭘 법률적으로 한다지만 설명 자체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제시해 줄 수 있을까? 목회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만으로 제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회자로서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같이 부른 찬송에 이런 가사가 나오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긍휼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이민자보호교회의 현미경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동포사회를 향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가장 또 중요한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먼저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동규 변호사님, 28년 동안 뉴욕 뉴저지 동포사회에서 이민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베테랑 에이스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에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동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시민참여센터에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열흘도 되지 않아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여러 가지 반이면 행정 명령들을 보고 우리가 변호사들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한 12분의 뜻 있는 변호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민자 법률보호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또 거기에 우리 목회자분들이 같이 합세를 해주셔서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가 생겨서 지금 현재 108개국 120개국가 저희 멤버 처치로 들어와 계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제로 좋은 말씀 우리 목사님 많이 하셨으니까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 수혜자 소송 핵심과 쟁점인데요. 일단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신문에서 보시면 공적 부조, 뭐 정부 보조, 그다음에 뭐 정부 보조 혜택, 또 그냥 아예 영어로 퍼블릭 차지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정확한 용어는 퍼블릭 차지는 정부 보조 수혜자, 그거를 받는 사람. 그거를 받는 사람은 영주권을 안 줄 거야, 비자를 안 줄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게 입국 금지 조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범죄 기록 전과 있는 사람, 또 전염병이 있는 사람, 그죠? 또는 뭐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는 사람, 뭐 이렇게 모두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공적 부조 이거는 가장 지금 어떻게 뭐 이유는 모르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고 저도 손님들한테는 그 용어를 손님들이 쓰실 때는 따라서 쓰기도 하는데 보다 정확한 용어는 정부 보조 수혜자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가치 중립적으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민국에서 얘기하는 퍼블릭 차지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공공 부담이 되는 자, 정부에 기대어 사는 자 이런 의미로 퍼블릭 차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입국 금지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용어는 정부 보조 수혜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하는데 비자 신청하는데 어떤 장애가 될 것인가 받아도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최은수 변호사님이 보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고 끝나고 나서 우리 박진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뒤에서 나눠서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최 변호사님이 하시는 발제의 일종의 멍석간 이 역할을 맡아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나 현상을 볼 때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는 나무에 대해서 항상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는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우리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뿌리를 봐야 되잖아요.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이렇게 못 살게 구실까? 이거를 기한하는 사람은 혹시 백악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죠? 그 전제를 쳐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냥 현상적인 거에만 우리가 급급하다 보면 소위 일회용 처방 또는 밴드 에이드식 대응밖에는 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YMCA 대학부를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 교회 김종원 목사님이 컨퍼런스에서 해주셨던 말이에요. 이렇게 그 나무다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스님들이 가서 막 도와줘요. 발도 묶어주고 상처도 떨어지고.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위를 딱 쳐다보니까 그 나무다리가 무너져, 썩어서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무다리를 고치면 될 텐데.
그죠? 이게 이제 근원적인 처방이라고 김종 목사님께서 제 대학교 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도 내일 모레 이제 60이 아니까 1년 남았는데 20대 때 뭘 생각했는가, 그게 평생 간다. 그 얘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너무나 지금의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하는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요. 무려 이 그림이 요새 나온 그림도 아니고 1893년도에 나온 그림이에요. 오늘 제 얘기 한 5분에서 짧게 10분 안으로 끝낼 텐데 제 말씀을 혹시 잊어버리셔도 이 그림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새로 이민자가 오셨는데 굉장히 가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먼저 왔던 선배 이민자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되게 이제 부자로 잘 살고 있어요. 배도 나오고, 그죠? 옷도 멋지게 입고. 그런데 그 뒤에 그림자가 뭐냐면 이렇게 잘 사는 선배 이민자들의 부모님이거나 아버지이거나 할아버지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가 가난한 이민자들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게 이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미국에 오실 때는 모두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정부 보조 혜택을 받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무일푼으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트럼프의 할아버지 외조부께서 나치 치하에서 망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난민으로 오신 분이에요. 난민이 전쟁을 피해서 오는데 무슨 돈을 가져왔겠어요? 그리고 이 정책을 기한하는 사람이 백악관에 있는 수석고문 스티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언론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이민법의 흐름을 만약에 관심이 있어서 아시려면 구글에 가서 스티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쳐보셔야 돼요. 이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이민자들에 대한 그 외국인 혐오주의, 이민자들 차별 또는 백인 우월주의를 공개적으로 얘기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민 정책이 친이민 정책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할아버지도 동부 어디에서 온 유태인 난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부모님 또는 할아버님이 저 뒤에 계시는 거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반이민 정책을 쓰는 그 모습이 지금 이 그림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과 1893년의 유일한 차이는 이분도 백인이잖아요. 백인도 백인 차별했어요. 이민사 보시면 아시지만 아이리시들, 이탈리안들 많이 차별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는 이민자들의 90%는 유색인종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반이민 정책을 할 때 반유색인 정책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죠.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그 90%의 피해자가 결국은 유색인종 이민자들, 우리 아시안 이민자를 포함한 그것만 다르고 이 그림이 지금 상황을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소송의 이름이 Make the Road 뉴욕 대 쿠치넬리. 쿠치넬리는 이민국 국장 대행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국장이 지금 공석이에요. 대행이하고 있어요. 지금 연방정부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가의 문제인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나가고 하니까 지금 연방정부의 빈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민국 국장 자리도 그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 소송의 원고는 5개 단체인데요. 첫 번째 Make the Road 뉴욕이라고 하는 남미계 이민자 권익보호단체, 그 다음에 아프리칸 서비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아프리카계를 대표하는 이민자 권익보호단체, 그 다음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페더레이션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권익보호단체, 그 다음에 캐톨릭 체리티, 그 다음에 캐톨릭 리갈 이미그레이션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직장은 제가 법대 나오고 나서 10년 동안 일했던 제 전 직장이에요. 여담입니다만 그 클리닉이라고 그러는데 카톨릭 이민법률 서비스의 모토가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모토가 마음에 들어서 그 직장을 가기도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When I was a stranger, you welcomed me.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나를 환대해 주었다. 그 구절이 저희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뉴욕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어서 아마 거의 대표적인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지금 원고로 들어가 있고요. 피고는 물론 연방이민국, 그리고 연방이민국의 엄브렐라 그 상위 조직이 국토안보부거든요. 그래서 피고가 연방이민국과 국토안보국이고요. 변호인단은 말 그대로 드림팀이에요.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무려 19명. 그것도 여기 있는 단체들이 뭐 신문을 많이 보셨겠지만 Legal Aid Society, 그 다음에 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 92년도에 아마 피코 노동자 아주머니들 케이스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미국 기업이 한국에 가서 월급을 몇 달씩 미루고 위장 클로즈를 하고 미국으로 와서 이제 했던 소송인데, 그 소송을 무료로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있고, 미국에서 이제 헌법 관련 또는 위헌 소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명망 있는 그런 단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 로펌에서 개인 변호사들이 이런 로펌에서 5명이 지금 들어와서 계시고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인데, 이번에 나온 그 퍼블릭 차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내용상 절차상 합법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금년 아마 3월부터 구두 변론이 아마 시작이 될 거고요. 엊그저께 1월 27일 날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거는 그 합법성이 결정될 때까지 이 시행을 중지했다가 시행할 건가, 일단 집행하고 볼 것인가. 한 2달, 3달만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뭐가 그리 급한지, 일단 집행을 해 라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죠. 아시다시피 5대4예요. 그냥 결과는 100대 0인데 집행이 돼버렸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5명은 찬성했지만 4명은 강력하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 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했었잖아요. 고스치라는 사람하고 카바노라고 하는 사람을. 만약에 이때 이 두 사람이 중립이었거나 아니면 좀 합리적인 판사였다면 이번의 결과가 5대4가 아니라 4대5로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죠. 심지어 3대6으로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 얘기는 뭐냐면 재판이 1심, 2심, 3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심하고 2심에서는 이민자 편을 들어줬어요. 재판관님들이. 근데 3심에 가서 1심과 2심을 완전히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 편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 얘기는 1심과 2심은 법리적인 판단을 하고 3심 연방 대법원은 물론 가장 높은 상위 법이지만 가장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의 의견이에요. 퍼블릭 차지의 과거 규정을 보면 이게 1882년도에 최초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정부 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전적으로. 그리고 예를 뭘로 들었냐면 홈레스 쉘터에서 아예 그냥 먹고 자고 사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면 입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거의 100년이 지나도록 이 원칙이 바뀌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차지라고 하는 거는 영주권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조항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사장된 죽은 법안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유색인종 이민자들에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바뀐 적이 있었는데 1996년 소위 웰페어 리폼 또는 개인 책임과 취업 기회 조절법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부 보조에 아까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primarily 주로 의존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었고 구체적으로 현금 보조를 받거나 근데 영주권 없는 사람은 어차피 현금 보조는 거의 주질 않아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 메디케이드가 문제인데 이게 장기간 병원 입원 시 long-term institutionalized Medicai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long-term이라고 하는 게 한 달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규정에 써 있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은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건도 리포트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 역시 거의 집행이 되지 않았던 조항이거든요. 예. 그나마 이 조항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웰페어 리폼은 행정명령식으로 이번에 나왔듯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연방의회에서 거친 거예요. 법을 하나 만들려면 아시잖아요. 하원에서 이민문과소위, 법사위, 전체 표결. 그다음에 또 상원에서 이민문과소위, 법사위, 전체 표결. 하고 다른 거를 조절하는 컨퍼런스 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넘어가서 사인을 하고, 대통령이 비토하면 다시 넘어와서 3분의 1을 넘는 이 전체 과정이 몇 달 내지는 몇 년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행정명령식으로 집행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좀 저처럼 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은 아시는데 96년도에 웰페어 리폼도 우리에게 물론 불리한 조항이지만 이것과 함께 패키지들을 했어요. 아마 이사와의 조항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거의 마지막에 나온, 예를 들면 서류 미비자, 불체자 분들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제 조치가 2001년도에 있었던 이사와의 조항이고, 그것의 전신이 1996년 웰페어 리폼을 하면서 빅딜로 타결이 됐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나온 조항은 의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그런 조항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은 작년 8월 14일 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이 정부 보조 퍼블릭 차지의 그 정의, 데피니션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매우 임의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정부 보조를 받을 것 같은 사람. 예. 아까는 첫 번째는 주로 전적으로 의존한 사람. 두 번째는 주로 의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받을 것 같은 사람. 정말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검사관의 월권이나 재량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3년간 1년 이상 받은 사람. 그러면 왜 이게 10년 동안 2년 받은 사람도 아니고 6개월 동안 한 달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 3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재판관이 물어봤어요. 정부 쪽 변호사한테. 그랬더니 멈블했다고. 그냥 우물쭈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현금 보조에 추가로 이번에 들어간 게 일반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 보조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능력이 퍼블릭 차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네. 내가 정부에서 공공 혜택 받는데 메디케이드 받는데 병원에서 영어를 잘하면 메디케이드 주고 영어 못하면 메디케이드 못 주나요? 이걸 이제 슬쩍 집어넣은 거죠. 네. 초기 이민자들 아까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던 트럼프 대통령님이나 스티븐 밀러의 할아버지도 독일 또는 동부권에서 오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가 알기로는 영어에 그렇게 능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러면 가난해. 그리고 영어 능력도 그렇게 없어. 또 오자마자 정부 보조 혜택을 당연히 받으셨을 거고요. 그러면 똑같은 조항을 과거에 30년 전, 60년 전에 적용을 하면 그분들도 입국 금지 대상이 되었었겠죠. 그리고 이게 10월 15일부터 발효될 뻔했었는데 다행히도 10월 11일 4일 전에 연방지법에서 시행 중지 명령이 나왔죠. 그게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일리노이, 메릴랜드 이렇게 5군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1월 27일부터 연방대법원에서 시행명령, 이번에 이제 신문에 대문짝만 이렇게 나온 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1월 27일 나왔고, 언제 시행이 되는지 며칠 전까지 몰랐다가 어젠가 그제 발표했죠. 2월 24일부터 시행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변호인단 측의 핵심 주장과 근거는 이겁니다.
이민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우리 변호사들이 쓰는 아규먼트는 헌법 수정 5조하고 14조예요. 5조는 아마 뭐 한국에서 사회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뭐 생명권이나 자유권이나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언젠가 한번 들어보실 것이고요. 미국에 있는 특이한 조항 헌법 수정 14조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성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번 퍼블릭 차지는 생명권하고 직결되어 있죠. 건강, 생명 이런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권, 의식주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돼. 만약에 본인이 어떤 이유로든 뭐 장애가 있다든가 나이가 연로하다든가 해서 못할 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컨셉이 있잖아요. 그것에 자유권이 해당이 되고요. 행복추구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복추구권이 뭘 것 같으세요? 가족과 관련되는 건데 남북의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산 가족이 돼 있잖아요. 가족이 함께 살 권리가 미국 판례상 행복추구권의 넘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퍼블릭 차지에서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가족 초청 이민자들이에요. 예, 무려 가족 초청 이민자들에게는 아마 반 이상은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통계가 나오는 것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가족 초청 이민의 한 반 정도를 봉쇄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의 다분히 지금의 이민자들은 90% 이상 유색 인종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로 적어도 뭐 의도까지 우리가 너희들이 백인 월자지 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뭐 증명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평등권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법이나 법 규정의 제정은 임의적이거나 충동적이면 안 된다. 보통 법을 만들 때 임의적이나 충동적으로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정부에서 나온 뭐 이민과 관련된 특히 행정명령들은 이 두 단어가 너무 적절하게 잘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임의적이고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임의적이고 충동적이지 않으려면 합당한 이유,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예를 들면 미국 경기가 너무 나빠졌어. 아니면 이민자들이 정말 자기들의 주장대로 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웰페어만 타먹어. 그러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내라고 판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하나도 제출을 못했어요. 재밌는 거는 미국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본인이 지난 3년 동안 한 가장 지적이 뭐라 그러셨어요? 경기가 지금 최고로 좋다 그랬잖아요. 그 경기 나쁘다는 얘기 못하죠. 그죠? 그리고 몇 가지 찾아냈는데 안 지루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의 이민자들의 90%가 유색인종 이민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줄 거야? 속마음으로 그래도 판사 앞에서 이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정확히 수정조 14조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도 못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반이민 정책이 나올 때마다 통계적으로 한 5% 소위 베이스라고 하는 그 백인 보수층의 지지도가 한 5% 정도 올라가요. 심지어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 남미에서 넘어오는 난민들, 애기들하고 부모들을 그 무슨 동물원 케이지 같은 데 집어넣고 그것도 분리하고 이런 정책도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때도 그 다음날 여론조사를 했더니 백인 보수층에서 5%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틀림없이 이것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퍼블릭 차지 나온 이후에 백인 보수층에서는 지지도가 틀림없이 최소 5%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우리 이번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얘기 역시 합당한 이유와 근거로 제출을 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법도 우리 변호사들이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부 혜택을 거부당할 수 없고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 이거는 뻔한 거죠. 내가 가난하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 권리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았는데 내 권리를 행사한 것이 이게 무슨 죄도 아닌데 나에게 페널티로 돌아온다? 영주권을 신청 못한다? 비자를 신청 못한다? 가족 출석을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네가 건강과 생명을 택할래? 영주권을 택할래라고 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상권 분립의 원칙. 최근에 시민권 신청하신 분 있으세요? 최근에 한 5년 이내에 시민권 받으신 분? 네.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꼭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법은 입법기관 의회에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집행은 행정부가 하죠. 그 다음에 최종 해석은 이제 사법부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퍼블릭 차지는 새로운 법이 나온 거잖아요. 그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디서 해야 돼요? 법 만드는 걸. 의회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회가 안 하고 행정부가 해버렸거든요. 예.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국가 위기나 국토 안보에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행정부가 직권으로 규정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국토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국가에 무슨 위기적인 상황인가요? 아까 얘기대로 경제가 너무 나빠졌나요? 세금이 안 걷어져가지고 지금 뭐 정부 국고가 바닥이 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위기라고 하는 것도 정부 쪽 변호사들이 증명을 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1심과 2심의 우리 쪽 기습장을 보면 한 120페이지 정도 되고요. 판결문을 보면 한 25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의 우리 쪽 변호사들이 이야기한 주장을 카피하면서 거의 하나도 반박 없이 변호인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2심에서까지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향후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대법원이 법적인 판단이 내리면 우리가 100%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의 연방대법원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일단 1차적인 싸움에서는 저희가 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도 예측을 해야 돼요. 이길 가능성과 질 가능성. 그러면 다른 대안은 11월 선거에서 선거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예. 제가 요즘 신문에 글을 쓸 때나 다른 지인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번 금년 11월 선거가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또 어쩌면 미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지더라도 11월 선거에서 지금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거 맞으시잖아요. 할 수 없어요. 이민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요. 공화당은 이민자를 싫어해요. 반이민자 당이라고 보셔도 그냥 팩트예요. 이건 뭐 주장이 아니고. 민주당은 거의 99% 친 이민자 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시민권 따고 유권자 등록해서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70에서 80% 민주당을 찍는 거죠. 자업자득인 거죠. 그래서 금년 11월의 선거가 중요하고 만약에 상원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제가 이제 시민참여센터가 비영리 501c 면세단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된다면 이렇게 안 할게요. 친이민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면 지금의 하원처럼 그러면 이 퍼블릭 차지도 우리가 기각을 할 수 있고 그죠? 법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그 다카 학생들 드림 법안도 통과시킬 수가 있고 다수
이번에 탄핵 재판은 상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를 못 시켰지만 이거는 다수표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51%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11월 선거가 이런 분위기를 매우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요. 당부의 말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저희 변호사들도 읽고 또 읽고 중간에 또 몇 번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토론을 많이 해서 오늘 그 결과물로 이 브로셔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BTS 좋아하시나요? 피땀 눈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넘버 2는 우리 박재진 변호사님이 이거 항상 강조하시는데 받아도 되는 혜택은 받자. 우리 통계를 보니까 7명 중에 1명이 굳이 끊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이미 끊어버린 사람들 지난 1년 동안에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받아도 되는 혜택은 받아도 돼요. 예를 들면 응급실 메디케이드, 또 출산 메디케이드, 그죠? 그 다음에 주에서 주는 메디케이드들이 있어요. 패밀리 케어하고 차일드 헬스 플러스. 우리 최 변호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런 거는 받아도 복적부적 퍼블릭 차지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미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받으셔도 되고요. 또 카드가 있는데 받지는 않았는데 카드를 내가 3년째 갖고 있어요. 이거 끊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카드가 갖고 있는 거는 퍼블릭 차지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심지어 정부의 규정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무슨 병이 걸릴 수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보다 더 중요한 혜택을 내가 받아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카드를 한번 캔슬시키면 새로 받는데 최소한 2달, 3달 걸린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으면 그것 자체는 퍼블릭 차지가 안 되니까 이왕에 신청을 해서 받아놓으신 분이 계시면 저는 그 카드를 캔슬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받았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지 카드를 갖고 있는 것만 갖고는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집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맙시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쫄지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쫄지 맙시다.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또 미국 역사적으로 또 인도적으로 저희는 오른편에 서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 와서 이거 좀 봤는데 뭐 이런 미안함을 제가 저희 손님들한테 좀 느끼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권리, 우리 권리는 권리대로 당당하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금을 안 내나요? 미국 경기에 도움을 안 주나요? 저희 지난 화요일날 발표했던 입장문에도 저희가 있지만 여기서 왔는데 구체적으로 이민자들 전체가 내는 세금이 이민자들 전체가 내는 전체가 받는 웰페어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아니면 웰페어 수혜를 더 많이 받고 있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대략? 제가 왜 쫄지 말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는 게 더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여기가 써왔는데 그거 제가 나중에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1년에 한 85억 불 정도를 우리가 더 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미국 경제의 넷 프로핏이에요. 이건 그냥 팩트예요. 주장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뒤에 이제 결론을 쓰긴 했는데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지금 이 퍼블릭 차지의 상황에서는 지난번 우리 입장문에 나온 마지막 결론 부분 왜 뉴욕
자유의 여신상 아래 그 에마 라자루스 여사의 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읽어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상징이자 이민자들에게는 자유와 희망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의 등불이 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은 결코 남이 해주지 않는다. 우리 이민자들 스스로 지켜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 세대 이민자들이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자유의 여신상 아래 새겨있는 엠마 라자루스의 시를 읽어드리며 이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지치고 가난한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폭풍에 시달린 고향을 잃은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나는 나의 등불을 황금문 곁에 들어올린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때 어떤 분인지 자세히 소개도 못 드렸는데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장이시고 이민자보호교에서는 법률 고문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 바탕 위에서 우리 최영수 변호사님께 나오셔서 그 다음 발제를 이어가실 텐데 최영수 변호사님은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 팀원이죠. 그리고 이민자보호교육 법률 고문이시고 나오셔서 그 다음 마당을 이어가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늘 동역하면서 영감이 되는 우리 박동기 변호사님, 그리고 조은태 목사님, 그리고 여기 와주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이민자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좀 귀하고 가치 있는 일 같아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화요일에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이제 방송이 나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오늘 세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민자 보호 법률 핫라인이라고 저희 우리 시민참여센터 산하에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쪽 전화가 왔습니다. 세 분 다 이제 퍼블릭 차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2통이 오고 뉴저지에서 1통이 왔고요. 뉴저지에서는 퍼블릭 하우징, 본인이 살고 계신 게 한 400분 계신데요. 자기가 아무리 볼 때 이게 연방이나 이런 그 정부에서 돈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제가 이 정확하게 이제 그분이 어떤 프로그램 하에서 그런 베네핏을 받고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영자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임산부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애를 순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한 분은 또 그 푸드 스탬프에 대해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모르긴 해도 저희들이 보면 암암리에 이런 그 현금 보조 내지는 이번에 이제 그 정부 보조 수혜자 규정 때문에 저촉이 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괴간을 해드릴 텐데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다를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정리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것은 거의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통령께서 4일날 국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거의 말미에 있는 그런 연설문 내용인데요. 빨갛게 친 곳이 이제 대통령님께서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 연두 이 교서는 그 한 해에 본인 이제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연두 교서에서 저 빨간색 친 내용이 있습니다. Support themselves financially. 그러니까 이민자가 와서 자기 자신을 서포트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국정연설에 천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퍼블릭 차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 보면은 그 메리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포트 위에. 그거는 뭐냐면 지금 캐나다가 채용하고 있는 이민 정책인데 우리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거로 오는 게 아니고요. 점수를 매겨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40대면은 30점. 그다음에 대학을 나왔으면 30점. 그다음에 뭐 직업이 있다 20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점수를 맞추면 이민을 할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점수를 따야지만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추구하실 전형이 바로 메리트 시스템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1년에 우리가 100만 명을 이제 취업이나 가족으로 이제 이렇게 영주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가 가족을 통해서 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은 가족이면 확 줄여버리고 가급적이면 미국에서 잘난 사람 데리고 와서, 그죠? 좀 메리트가 있는 사람을 오겠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 이민 자유가 나라가 아닌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네, 속이 상했는데, 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고요. 아마 보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그 연설을 마치시고 나가는데 이제 연설문을 찢은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요. 요 일러스트레이션은 한국에 계신 그 최재용이라는 아트 만두라는 그 화가신데 YTN에서 이제 사파를 그리십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이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파가 의미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이렇게 지금 대치 전국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치되면 대치될수록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 아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변호사로서 네, 하나씩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개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네, 지금 발표가 이 정부 보조 수혜자 규정이 2019년 8월달에 했고요. 원래 예정 시행일이 15일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을 포함한 5개 주에서 이제 가처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 풀렸어요. 가처분이 하급심에서. 근데 뉴욕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연방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소를 했죠. 며칠 전에.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없어요. 원래 이제 가처분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급할 때 주는 겁니다. 그죠? 급할 때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판결문에 이렇게 간단히 읽어보면 하급, 그러니까 연방 항소법원에서 전국에 예를 들면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처분을 내리는 것이 잘못됐다. 그거는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하급심에서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판단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가처분이 풀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이고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그런 판결이라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9년 8월 달에 발표되고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드디어 2020년 2월 24일 날 이민국에서 그 규정을 발표한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2월 5일자로 그 이민국 웹사이트에 그 새로운 양식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양식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129, 485, 539, 601부터 해가지고 빨갛게 칠해놓은 두 가지가 새로 추가된 겁니다. 944, 그 다음에 945. 이게 굉장히 필라웃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퍼블릭 차지가 뭐냐? 자, 정부 보조 수혜자가 되면은 영주권을 안 준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다른 신분을 바꾸려고 할 때 안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장을 할 때도 안 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올 때 이 퍼블릭 차지에 해당이 되면은 미국을 입국을 거절하겠다.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민국 규정상 뭐 추방을 시키다든지 이런 이민 혜택을 안 주는 사유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퍼블릭 차지 룰이
예전에는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께서 이거를 강력하게 해서 가라는 자는 미국에 오지 말아라. 네, 그래서 그런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취지로 이런 규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국에 왔는데 관광 비자로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신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좋은 배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5년 동안. 근데 세금 부분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소셜을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2월 24일부터 이게 적용이 되죠. 그럼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민권자를 만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불법 체류도 면제가 됐고 불법 노동도 면제가 됐죠. 딱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좀 잘 살아야 돼. 한 분을. 근데 그 기준이 되게 낮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싱글인데 서류 미비자 또는 그 신분이 있는 분과 결혼해서 스폰서를 하려고 그러면 22,000불만 보면 돼요. 1년에. 내가 만약에 가족이 2명인데 한 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26,000불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내가 시민권자로서 또는 영주권자로서 내 가족을 초청함에 있어서 이 재정 문제가 거의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교회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재정 보증을 세우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2월 24일부터 이걸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어쨌든 2월 24일은 이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민 신청서를 넣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냐? 예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소개했습니다만 2월 24일 전에 적용되는 룰에는 딱 두 가지예요. 현금, 그 다음에 요양시설이죠. 우리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2년 또는 뭐 1년 이런 식으로 오래 가서 길게 요양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메디케이드로 이렇게 이제 연세가 되시면 양동 같은 데 가세요. 자, 요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롱텀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거 딱 두 가지. 요 두 가지만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 그게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현금 받은 것만 금지하다가 지금은 현금 플러스 비현금까지도 넓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고 적용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민이나 비이민을 어렵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팩트예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민권자 배우자를 초청할 때 내가 스팟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부족할 때 재정 보증인을 세웠는데 근데 이번 퍼블릭 차지는 초청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으로 그 책임이 전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민을 한 내가 실제 미국에 와서 내 자신이 정부의 보조를 안 받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정부에서 아무래도 볼 때 이민을 심사할 때 예전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바뀐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결론부터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이게 참 안 좋은 것인가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행이 되면 2월 24일 시행이 되면은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작년 9월달 조사한 겁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은 저소득층의 인권을 많이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규정이 2월 24일 날 적용이 되면은 만약 10명 중에 8명이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확대돼 가지고 금지되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10명이
이제 이렇게 하면 한 명 정도가 이게 이런 규정 때문에 뭐 재정이 좀 부족하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8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0명 중에 8명이 지금 확대된 어떤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미 신청자의 42%가 부정적 심사 결과에 예상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은 거부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신청들 중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예요. 영주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는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가족들. 그 다음에 취업으로 하는 거. 취업 같은 경우는 내가 취업을 받기 때문에 이제 영주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self-sufficient 해요. 왜냐면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거의 문제가 안 되지만 가족으로 받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명 중에 3분의 2가 이제 가족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이 그룹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뉴욕만 해도 사실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 비영리 단체, KCS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보장 단체가 많은데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그 정보가 없는 사각지대에 자주 찾아가가지고 뭐 메디케이드 신청해드리고 많이 이렇게 하우징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규정이 지금 되면은 현재 메디케이드에 가입돼 있는 15%에서 30%가 그냥 탈퇴한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받고 있다가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규정들이 이 우리 커뮤니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이 새로 개정되는 퍼블릭 차지 정부 수혜 보조 수혜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금방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 그 다음에 일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학생 비자, 뭐 이런 E2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 빨갛게 치는 거 세 개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혹시 여기에 영주권자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이 개정된 퍼블릭 차지 룰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180일 이상 떠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179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80일 이상 나가가지고 들어올 때는 퍼블릭 차지 룰을 적용한다는 게 현 개정 규정이고요. 원래 사실은 미국을 떠나서 들어올 때는 1년 전에 들어오면은 특별한 조치 없이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죠. 1년이 넘어가면은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재입국 허가서를 해서 2년간 갔다 오는 사람도 있는데 예전에는 굳이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은 범죄가 문제가 됐어요. 내가 음주운전을 한 10년 전에 했는데 오래간만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들어오다가 이제 범죄 때문에 뭐 세컨더리 인스펙션 걸려가지고 고초를 치르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퍼블릭 차지. 그래서 180일 룰은 180일 이상 다녀오신 분들은 앞으로 내가 이 나라에서 셀프 서피션하다. 내가 나를 서포트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주권자 중에서 유일하게 해당되는 게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이 룰이 해당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내가 이거 메디케이드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시민권에는 현재 상태로는 퍼블릭 차지 문제라든지 정부 보수 문제라든지 그리고 내가 세금 안 낼 문제, 물론 일을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지만 일을 안 했을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꼭 주의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주권자로 이기가 너무 좀 불안하시죠. 그러니까 많이 이번 기회에 올해 시민권을 좀 신청하시도록 제가 좀 응원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폼을 보면 뭐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내에서 영주권 하는 게 485.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시민권을 땄는데 부모님이 혼자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큰아들인데 모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영주권 때는 뭐 오래 걸리고 뭐 자리도 안 잡혔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려고 그래요. 자, 그럴 경우에는 미국에 와서 바꿀 수도 있지만 영주권을 한국에서 이렇게 수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한번 미국 오시는 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개밥을 줘야 된다고 그래요. 개밥을 안 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15년을 졸라가지고 작년에 오셨어요. 집 볼 사람이 없다고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국이 멀기 때문에 부모님을 쉽게 모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자매 초청은 한국 삽니다. 자, 그때 한국에서 오실 때 퍼블릭 차지 룰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한국에서 올 때는 2018년 1월 달에 그 FAM이라는 그 Foreign Affairs Manual이라고 그 이제 국무부 산하에 그 영사들이 보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건 옛날 기준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펙티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국무부 같은 경우도 국토안보부 같이 비슷한 그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실행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올 때 한국에서 영주권 받는 절차에도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학생 비자에서 만약에 뭐 취업 비자를 바꾼다든지 뭐 다른 이렇게 바꿀 때도 해당이 되는데 어차피 취업 비자로 바꿀 때는 내가 셀프 서피션트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아오는 사람, 관광 비자를 받고 오는 사람, 뭐 기타 등등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부 보조 수혜자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어느 때든지 간에 이게 정부 보조 수혜자가 될 것 같으면 네, 이런 규정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것은 안 괜찮다고 말씀드릴 텐데요. 단순히 하나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뭐 한 3개월 받았어요. 또는 6개월 받았어요. 자,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이 퍼블릭 차지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받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36개월 시점에서 12달을 받아야 돼요. 12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났는데 지금 우리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산부하고 임신을 한 후에 60일까지는 메디케이드를 받아도 그게 정부 보조를 받아도 괜찮다는 조항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다 보면은 애기 놓을 때 애기 놓는 게 큰 리스크한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달 갖고는 모질할 때가 많습니다. 뭐 3달, 4달, 5달까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규정 때문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한 3달 정도 더 받는 것 그럼 가능하느냐? 괜찮죠. 왜? 12달을 받아야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받을 수 있을 건 받으라 하는 게 우리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이해하셨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든지 간에 12달이 안 되면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푸드 스탬프도 4개월 받고 메디케어도 7개월 받았어요. 그럼 몇 개월이죠? 11개월.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8개월하고 그럼 4개월 받았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두 개 합치면 몇 개월 됩니까? 12개월. 그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몇 개월 받아가지고 12개월 안 되면 괜찮은데 여러 개를 받을 경우에는 그걸 다 합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12개월이 되면은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받으면 근데 여러 개를 받을 경우는 그걸 합쳐서 12개월이 되면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네, 그런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24일부터 이제 못 받을 것들이 좀 나오는데 좀 이따가 이 예전에 받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캐시. 그러니까 예전에 뭐 메디케이드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6월 24일 전에는. 근데 캐시를 받은 경우에는 2월 24일 전에 받은 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24일 날 시행이 된다고 해서 그 전에 받았던 그죠? 그것이 다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캐시를 받은 경우에는 2월 24일 전에 받아도 그것이 해당이 된다. 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요거 하나씩 제가 봐드릴게요. 요거 중에서 하나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안 주는 건 아닌데 굉장히 불리하다. 그러니까 한 90%는 안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SSI. 이거는 시민권자한테 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밑으로는 해당이 없어요. 근데 이거 받는 분은 아마 없으신 것 같아요. 신분이 없으신 분이 받는 게 없는 것 같고요. TAF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방에서 주는 거 또는 뉴욕시티에서 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 중에서 현금 보조가 있습니다. 뉴욕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패밀리 어시스턴트하고 세이프티넷, 요거는 이제 스테이트 프로그램인데 내가 일할 수 없어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소정의 캐시를 지원합니다. SSI는 아니고 이건 스테이트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캐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받으신 분도 퍼블릭 차지에 해당된다. 얼마를 받아야 되죠? 12개월 이상. 예, SSI는 바로 해당이 되고 TAF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 이런 것들 캐시 보조는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 요양시설 보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위에 있는 네 가지가 옛날 적용되는 법들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현금, 그다음에 롱텀으로 정부 보조를 받는 경우.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옛날에 적용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받고 계신 분들은 2월 24일 날 이전에 받고 계신 분들은 퍼블릭 차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거를 갖다 내보겠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푸드 스탬프, 그 다음에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프로그램, 그 다음에 프로젝트 렌탈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섹션 9의 퍼블릭 하우징. 지금 우리 어르신들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의 어떤 공공 하우징이 많아요. 뭐 프로젝트 하우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뭐 이렇게 한 400불 주면은, 딴 데는 뭐 한 2,000불 내야 되는데, 한 400불 주면은, 이렇게 그냥 쉽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 많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렌트가 컨트롤이 된다든지, 렌트가 스테이블라이즈 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이 하우징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연방에서 운영하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 8하고 9 중에 요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서 한번 전화오셨다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연방이나 어디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그 렌털비라든지 이런 걸 싸게 냈는데, 근데 좀 궁금하시면은 그 관계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연방에서 운영하는 8이나 9인지를 한번 여쭤보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거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그 다음에 꼭 섹션 8이나 9은 아니지만 그거에 부수해가지고 파생적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퍼블릭 차지에 해당이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 아마 다른 것보다도 스냅 같은 경우도 아마 신분이 없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그 비자 소지자는 거의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분이 없다든지 비자 소지자라도 메디케이드 받으시는 분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이 그 헬스케어 내비게이터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승인을 받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요 분야에서 잘 하시니까 그냥 브로커처럼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이런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물어보니까 없어도 그냥 있는 거로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냥 신청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어덜트 케어라든지 또는 이런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뭐 그런 곳에서 도와준다고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잘못해서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받게 되는 그런 게 꽤 있는가 봐요. 그래서 메디케이드도 퍼블릭 차지에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메디케이드가 롱텀에만 해당이 됐죠. 근데 지금은 다 해당됩니다. 2월 24일부터. 자, 그런데 예외 조항을 보겠습니다. 예외 조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받으셔도 됩니다. 예. 첫 번째, Emergency Medicaid. 그러니까 응급이에요. 대부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얘기해놓고 이런 거죠. 갑자기 뭐 타타가 뭐 아니면 풍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 그런 것들. 이게 Emergency Medicaid의 정의가 썩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메디컬 컨디션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하고 그죠?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오래 안 가면은 대부분 메디케이드가 이멀전시 메디컬로 처리한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급하게 짧게 받는 것 그게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면 괜찮다. 두 번째 21세 미만 자녀가 받는 모든 메디케이드는 괜찮아요.
신분이 없든지 비자 소유자든지 영주권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메디케이드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받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메디케이드 중에서 애들이 받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제가 보니까 올 키즈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EPSDT, 그 다음에 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칩은 많이 아시죠? 애기들이 받는 칩. 그거는 메디케이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차지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애기 놓을 때 메디케이드 받는 경우, 그리고 애기 놓고 난 다음에 60일까지 괜찮습니다. 자, 그게 그 프로그램이 Moms and Babies 프로그램인데 맞나요? 저기 우리 간호사 계시는데 맞나요? 프로그램이? 네.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장애를 가진 장애 교육법 상에 이제 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받는 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것 중에 괜찮은 거를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갖다 놨는데 이거 밖에 있는 거는 아마 거의 해당이 안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윅. 이거는 아시죠? 윅 프로그램 이렇게 받는 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받는 소셜 시큐리티 있죠. 그거 괜찮아요. 그건 내가 돈 벌어서 이제 세금으로 내고 일부러 받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업보험 받는 거 있어요. 내가 일을 하다가 이제 실직을 하게 되면은 6개월인가 이렇게 주는 거 있죠.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현금은 현금이죠. 근데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인컴 홈 에너지 이거 지금 우리 저기 랑킴 사무실하고 우리 피러구 사무실에서 많이 이걸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에 히트 같은 거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그 내셔널 스쿨 런치 브레이크퍼스트 프로그램이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만약에 자녀분들이 두 분이 일을 하시는데 자녀분들이 한 2살, 4살, 5살이에요. 그러면은 뉴욕시티나 이런 경주에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애를 받아주는 게 있어요. 오전 아니고 오후에. 그게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인데 연방에서 돈이 나옵니다. 자, 그것도 연방 프로그램이지만 그 저속층을 위한 거거든요. 해당이 없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일드 헬스 인슈런스 이 칩 프로그램인데 아마 이거 다 자녀분 갖고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헬시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텍스 보고할 때 earned income tax credit 또는 child tax credit 하는데 이거는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할 때 디덕션이나 크레딧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현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금 보고할 때 이건 괜찮다. 그래서 다 클레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펠 그랜트라든지 우리 파이낸셜 에이드 있죠. 학교 갈 때. 예. 원래 펠 그랜트 이런 것도 시민권자 내지는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 홀더나 신분 없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퍼블릭 차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낼 때 혹시 이걸 받으시더라도 이거 현금 보증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케어 중에서 파트 D 우리가 엑스트라 헬프라고 합니다. 아마 좀 연세되신 분 아실 건데 이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ACA가 이게 오바마 케어예요. 우리가 지금 프라이빗으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 오바마 케어 하죠. 뉴욕 스테이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게 Sorry, I couldn't find SZA in your music. 네, 그 오바마 케어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있죠. 그거는 우리가 스테이트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그 퍼블릭 차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요. 이거는 크게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기를 입양을 해요. 국제적으로. 폴터지나 이런 것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 받는 돈도 퍼블릭 차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홈리스 어시스트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 정부나 지방 정부 또는 타운에서 주는 캐시는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돼요.
주라든지 지방정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헬스 프로그램입니다. 헬스 프로그램. 자, 뉴욕에는 제가 뭔지 보니까 이센셜 플랜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분은 커뮤니티 플랜 이렇게 합니다. 그 다 괜찮아요. 제가 그 스탠다드를 보니까 5만 5천 불 미만 4인 가족. 그러니까 메디케이드가 한 2만 불 이 정도인데 뉴욕 스테이트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5만 5천 불도 사실은 잘 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뉴욕 스테이트에서 특별하게 이센셜 플랜하고 커뮤니티 플랜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베네핏 좋은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헬스 플러스도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뉴욕에 있을 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 프로그램이고요. 헬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캐시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퀄리파이드 헬스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유저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 변호사님이 보여준 거 보면 패밀리 케어 프로그램, 메디컬 이머전시 페이오 프로그램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퍼블릭 차지 룰이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군인인데 복무 중에 받은 여러 가지 지원들 아시겠죠? 캐시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아까 문제가 되던 것들. 근데 군인들은 보통 보면 이제 액티브하고 리저브 두 개가 있거든요. 보통 8년을 계약하는데 4년을 액티브, 4년을 리저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요때 받은 것은 괜찮아요. 근데 복무 밖에 받은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난으로 인해서 받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적용했던 거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캐시, 그 다음에 롱텀으로 받는 무슨 정부 보조. 근데 지금 아까 많이 추가됐죠. 무슨 푸드 스탬프라든지 퍼블릭 하우징이라든지 기타 등등.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분이 없는 자나 비자를 갖고 있는 자는 해당되는 게 많이 없어요. 이상하게 뉴욕은 어떻게 신분이 없는데 메디케이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마라 하는 거는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퍼블릭 차지 룰에 해당될 수 있다. 그게 이게 바로 가장 이 새로 바뀐 규정이 악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읽어 보시면은 위에 제가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개정된 거에 보면은 폼도 바뀌고 많이 요구해.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민국에서 보고 이거 보니까는 혼자 자기가 셀프 서피시언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퍼블릭 차지에 해당되니까 영주권을 안 주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미래에 언제라도 정부 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퍼블릭 차지로 인정해서 영주권을 거부하겠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규정들이 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 규정상 크게 문제가 되는 정부 보조 수의 여부.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있었죠? 현금, 그다음에 메디케이드, 스냅, 퍼블릭 하우징 그런 것들. 요걸 하나 받으면은 7, 8%는 아이고 영주권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이, 가족관계, 교육, 기술, 직장, 건강, 가계소득, 그다음에 자산, 재정상태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를 다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볼까요? 나이가 18세 미만이면 일단 마이너스. 그다음에 61세 이상이면 마이너스. 그런데 40세인데 일을 안 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가족이 많은데 돈을 적게 벌어.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겠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패밀리 오리엔티드 되잖아요. 우리 저기 멕시칸 친구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규정상 보면 되게 이게 불합리해요. 왜냐하면은 이민이라는 것은 크게 큰 축이 두 개입니다. 패밀리 유니티가 가장 큰 축이거든요. 이민을 통해 가지고 가족들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패밀리가 합치는 걸 그게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그 이민법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규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 이민을 70%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가족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한 30%는 취업을 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가족이 많고 재정이 나쁘면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볼까요? 교육, 기술, 직장, 요게 이제 같은 패키지인데, 실제 이민 오는 자가 기술이 있느냐, 교육 정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고등학교 나왔는데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직업도 없어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팩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몇 년간 했느냐, 그래서 세금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것도 팩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구사 능력,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요 스킬 부분에, 기술 부분에 영어 구사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 2월 24일 이후에는 우리가 시민권 테스트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민 오는데 테스트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이민 오는데 무슨 테스트를 하느냐. 근데 시민권 테스트가 유일한 거였는데, 이 규정이 생김으로써 테스트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무슨 테스트? 퍼블릭 차이즈 테스트가 늘어난 거죠. 그게 바로 이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이나 또는 기타 등등 신분 변경, 그 다음에 체류 신분을 연장할 때 꼭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테스트를 2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영어 구사 능력, 우리 시험인권 시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연세가 많아. 한 60살, 61세인데, 직업이 뭐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돈 안 벌어요. 그리고 그 집이 6명이야, 가족이. 근데 영어를 하나도 못해. 근데 앞에 규정상 크게 문제되는 건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이민관이 보다가, 이거 저기 뭐 아주 굉장히 크게 문제되는 거는 받지는 않았지만,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디나이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열받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을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이분한테 영주권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더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게 패밀리 유니티 아닌가? 근데 이렇게 규정이 지용된다 그러면 그것도 말단 그 이민관에 대해서 제가 여담 한번 좀 할게요. 이분들이 박사도 있어요. 박사. 그러니까 한 60살, 뭐 50살 됐는데 뜻한 바 있어가지고 이민관으로 이제 취직을 하는 거야. 연방정부에. 그러면 보통 6주를 받아요. 교육을. 그걸 무슨 이미그레이션 무슨 아카데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터뷰 따라가면은 뭐가 있어요. 이게 플래그가 있죠. 뭐 무슨 아카데미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게 무슨 3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학이 아닙니다. 한 6개월 받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파로 이제 심사관 그러면 영주권 사파로가 심사를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놈들 중에서 옆으로 이제 시민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몰라도. 그럼 또 며칠 가서 받아야 돼. 그리고 계속 이제 취업 영주권에서는 인터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일선에서 우리 변호사님도 느끼겠습니다만은 막 이게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취업 영주권을 인터뷰를 안 하다가 하니까 얼마나 변호사도 스트레스 받겠어요. 괜히 갔다가 2, 3년 동안 만불 쓰고 시간도 많이 버렸는데 인터뷰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터뷰 하러 가요.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뭐라 하냐면은 뭐 끄적끄적 하더만은 너 어디서 일하냐? 그러면 회사 이름 말해. 뭐 하냐? 그러면 잡 타이틀 말해. 끝. 그러니까 이놈들이 딴 거 하다가 실컷 막 시민권자 배우자 하다가 갑자기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의회에서 전국 버짓이 안 나왔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있는 대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영주권 심사하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패밀리 심사하다가 인플로이먼트를 심사하게 되니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변호사들 그냥 잘하니까. 근데 이분들은 어떤 때는 대학원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자도 많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민관이. 제가 너무 뭐 우리 정부의 관리들은 너무 그런 거 하지만 실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아마 모든 변호사들이 다 느껴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이민국의 서비스 질, 퀄리티 그게 완전히 다운돼 있죠. 한 해 이자 먹는 그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한 5만 개 된다. 5만 개. 이자 먹어 가지고. 만약에 뭘 신청했는데 한 2년 동안 말이 없어. 그럼 필시 패키지 이자 먹는 거예요. 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단에서 하는 이 이민관들이 그런 수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지만, 그래서 너무 분한 게 그거예요. 지금도 열받아요. 왜냐면 분명히 내가 법을 이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너 자꾸 까불면 디나이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도 못해. 자, 그런 수준의 이민관에서 이걸 맡길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참,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단 보세요. I-864 재정보증서.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했죠. 옛날에는 이것만 있었으면 됐죠. 내가 시민권자 배우자 할 때 뭘 했어요? 내가 재정보증서 요거 하나만 되고 내가 못하면 친구한테 좀 해달라고 해서 하면 끝.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딴 거 안 받거든요. 근데 이거 맨 밑에 내려가 있죠. 안 받아야 되는 건 나이, 가족관계 그리고 맨 꼼바리가 있다고. 왜? 그만큼 비중이 줄어든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재정보증서 쓰면 탁탁 된 게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폼으로 전략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도 다 넣어야 돼요. 2월 23일 이주에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분을 직접 이제 초대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안 되면 재정 보증인을 또 세워야 되는 것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웨이트는 실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민관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참 그게 기대가 돼요. 이민관이 이게 그 신청을 거부를 할 때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황당하게 써서 나오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한 줄 이유가 없어.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디나이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뭘 적용해서 어떤 말로 디나이를 시킬 것이냐 굉장히 기대됩니다. 한편으로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할 때 이민국에서 판단해 볼 때 이 사람들 조금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퍼블릭 차지 견지에서 볼 때 자, 그럴 경우에 새롭게 도입된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이름하여 정부 보조 수혜자 반드입니다. 이게 퍼블릭 차지 반드라고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보험도 있고 채권도 있고 해서 아주 굉장히 스페셜한 반드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반드를 이제 이민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데 그 폼이 이번에 바뀐 945입니다. 네, 처음 보시는 건데.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게 완벽하게 이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퍼블릭 차지가 굉장히 이제 이게 사실은 정보도 많이 제공해야 되지만 이게 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만불 주고 본드를 산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은 많이 들죠. 내가 우리 부인을 영주권 해주는데 나도 못 살고 그 사람도 못 살아. 그럼 그냥 아싸리 그냥 돈 벌려가지고 8,000불짜리, 10,000불짜리 본드를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5일날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민국에서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된 거 개정 포함과 같이 나온 그 제가 인스트럭션 읽어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사서 주면 안 돼요. 이민국에서 판단을 했을 때 제출을 해라고 했을 때만 반드를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1년이 가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는 내가 원해서 낼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이민국에서 요청했을 때만 그때 낼 수 있다는 거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 적용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많은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의 심사를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세요. 나이에 몇 점, 건강 몇 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채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말단 이민관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고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보장이 없는 신청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리캡을 해드리면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요. 영주권을 갱신하시는 분, 아까 영주권자는 무조건 괜찮다고 그랬죠. 갱신하는 것도 퍼블릭 차지 우리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중에서 시민권 신청하시는 분 해당이 없고요. 아까 군인 얘기했고요. 21세 미만 수혜자 얘기들이 받는 건 괜찮습니다. 임산부, 그다음에 플러스 60일, 그다음에 응급 메디컬 케어나 이제 재난 구조로 해서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난민, 망명자, 그다음에 유비자, T비자, 뭐 예를 들면 범죄 피해자가 받는 비자, 유비자, 그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인신매매의 피해자들, T비자, 그다음에 그 연방법상의 여성폭력방지법에 의한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이
아까 금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페셜 이미그런트 주브나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애기들이 이제 이렇게 이민을 왔는데 뭐 부모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대상자도 이런 연방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영주권 신청자인데 내 아들, 뭐 배우자 이분들이 받는 것은 괜찮아요. 아시겠죠? 모든 심사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 또는 비자를 신청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둘 다 신분이 없어요. 배우자.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어. 근데 부인은 못해.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범죄가 있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 내가 신청을 할 때 부인이 받은 뭐 메디케어라든지 현금 지원을 문제가 되느냐 안 됩니다. 내가 받는 것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자녀분이 한 분 계시는데 꼭 뭘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분만 받으시라. 그럼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그분이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아서 트럼프도 가고 좋은 세상에 오면 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자, 요게 이제 아마 오늘 오신 분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데 I-944라는 새로운 폼입니다. 945는 그 반드시 하는 건데 우리가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요거는 무조건 씁니다. 그래서 2월 24일 요 빅데이 때 이렇게 23일까지 들어가면 괜찮아요. 24일부터는 포스트 마크가 23일까지 봐줍니다. 근데 24일 날 들어온 거든지 24일 날 포스트 마크가 돼서 신청되는 특기 영주권은 944라는 폼을 넣으셔야 돼요. 이게 18페이지인데 이민국 추산 4시간 반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아웃 하는 데만. 근데 이거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진짜 몰라요. 그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이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님들 만나실 때 생각보다 조금 많이 받으신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왜냐면 2월 24일 날 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왜 저번에 2,000을 받는데 2,500을 받냐고 그러시면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계속 이민이 진행됨으로써 폼도 2장짜리가 10장이 되고 지금 시민권 한번 보세요. 지금 20몇 장이죠? 자, 그래서 요 폼이 아까 우리가 했던 전체를 표현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민 신청자의 자급자족 능력, 셀프 서피시언시를 심사하기 위한 서면으로 제출하는 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데 지금 모든 아까 말씀드린 신청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485만 일단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분을 변경한다든지 신분 연장을 했을 경우에도 앞으로 이게 적용될 확률은 일단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485이면 적용이 될 거로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아까 우리가 판단했던 정부 수혜받은 거 건강, 나이, 직업, 기술 다 나와요. 자, 볼까요? 보시면은 개인정보, 가족정보, 개인 및 가계 소득 및 부채, 재정상태, 파산정보. 파산을 써야 됩니다. 한국에 했든지 미국에 했든지. 건강, 교육정도, 신용점수 7개죠. 크레딧 스코어를 1년 안에 받은 걸 내셔야 돼요. 크레딧 점수 있죠? 그거 하는 데는 50불 들어요. 네, 신용점수까지 내야 되고요. 정부 보조 수혜 여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겁니다. 스냅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정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 18페이지에 넣으면 이놈들이 봐요. 이렇게 봐가지고 이 사람은 뭐 받았으니까 뭐 90점 마이너스 그렇게 할 거로 보입니다. 왜냐면 무슨 채점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도 그렇지만 이 인포메이션을
제출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주권 뭐 이렇게 갖고 오라고 그러고 또 갖고 오라고 또 갖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안 하신다는 얘기도 가끔 나오는데 이 꿈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미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퍼블릭 계정 규정이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만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상세하게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오늘 지금 나눠주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좀 더 집에서 보시면 아마 이 퍼블릭 차지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큰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 할지라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새 통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물론 이런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실제 적용하기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정부 보조를 받는데 중단을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신규로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받고 있는 걸 갱신할 경우에 그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걸 참조하시되 이민 변호사하고 상담을 꼭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너무 장시간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전화번호 꼭 저장해 두시면 저희들이 12명의 어떤 동상을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의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대책위를 하고 이민자 보호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거 이해 좀 기억해 주시고요. 감사드리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앞에 나오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주권 가진 분은 한국에 180일 이상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이게 저촉이 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요 퍼블릭 차지 규정이 괜찮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금방 변호사님이 또 나가시는데 공부하러 오셨대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상담을 하는데 변호사님들이 요즘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시민권 신청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주권 개정할 때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지 그냥 지금 받고 있는 정부 보조 수혜를 전부 중지하라고 이렇게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매뉴얼을 통해서 함께 동포사회에 정확한 지식을 나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저희 최영수 변호사님 3년 동안 뵀는데 아주 얌전한 분이라 웬만해서는 열받는다, 너 이런 얘기 안 하는 오늘 열받는다 2번이나 말하고 여기는 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아까 그 펌을 찾을 때 36개월 동안 12개월이라고 했잖아요. 12개월이 연속 12개월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다 합쳐서 이렇게 애그를 기수로. 근데 문제는 그 36개월이 any 3 years예요. 네, 12개월, 36개월 복잡하니까 3년 중에 1년을 받으면인데 한 달에 한 번 받았잖아요. 지금 2020년 1월 달에 한 번 받았어요, 병원에. 2월 달에 한 번 받았어요. 이게 2달이에요. 네, 가서 병원에 일주일씩 있어서 뭐 일주일 더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으면 한 달이에요. 네. 심지어 1월 달에 메디케이드도 받고 무슨 뭐 푸드 스탬프도 예를 들면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2달이에요 또. 한 번 하루 받았어도. 이게 10달 30일을 받는 게 한 달이 아니고요. 네. 한 달에 한 번 주는 거면 한 달. 네, 네, 그렇습니다. 영주권자인데요. 지금 노인 아파트에 있으면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거 해당이 안 됩니까? 영주권자는 딱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6개월 이상 나갔다 올 때 문제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상관이 없는 거. 예,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싱글인데 시민을 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를 했을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아무리 말 받아도 괜찮아요.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이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게를 팔았는데 그 사람이 세금은 아니고 지금 내년이 걸려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급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주권을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는 영주권자가 되셨기 때문에 영주권을 더 신청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되는 것은 없으신 거죠. 혹시 또 이후의 질문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날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월 27일 날 그렇게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시행세칙을 발표해야 되는데 시행세칙이 어제 그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여기에는 시행세칙이 변경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기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 전체 내에 상당히 브랜뉴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거예요. 상당히 퀄리티 높은. 그래서 저도 오늘 상당히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신 근데 하지만 이렇게 다 규정을 정해놓고도 이민국 직원에 따라서 너무 자율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비현금성이라는 용어 또 여러 가지 카테고리 또 재정 증명에 대한 부담자가 과거엔 초청자였는데 반대 그러니까 이런 확대된 영역 때문에 저는 이게 이민 동포 사회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다. 마치 폭탄과 같다. 지금 저희 교회에 원로 목사님 오셨거든요. 1967년도에 이민 오셔가지고 한 교회 35년 쭉 목회하시고 그 다음 제가 목회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난했겠죠. 이민자 숫자도 많지 않았겠고. 하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지금 현역 목사가 목회하는 게 가장 큰 차이는 이민 환경의 급격한 변화예요. 이거는 교회의 서바이벌 이슈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이 교회가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상권 자체는요. 이게 미래를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나만 영주권 받고 못 받느냐 이 이슈에도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매뉴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했지만 이거는 동포사회 같이 이게 지금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내다보지 못하면 우리는 소수인종이라는 타이틀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상당히 미래가 암울한 그런 위치에 서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또 길을 개척해 나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도리어 희망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 근거는 1964년도 이전에는 99%가 이민자가 유럽 백인 이민자들이었어요. 미국 법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과도 그러니까 우리 양희철 목사님이 1963년 이전에 왔으면 오기 쉽지 않았죠. 근데 이게 마틴 루터 킹으로 대변되는 흑인 민권 운동이 미국에 확 하고 저항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민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같은 아시안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유색인종들에게도 자유롭게 이민 올 수 있는 길이 그 1964년 전기로 새롭게 바뀐 거예요. 근데 64년과 비견되게 50년이 흐른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사실 이민자들에겐 지금 눈앞에 있는 건데 이 디테일만 보면은요 전체적인 지도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이민자보호계나 시민참여센터, 이 자리에 있는 민권센터나 이게 누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서바이벌 이슈를 가지고 우리 함께 힘을 합하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교회 목회 이상으로 저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그 첫 발을 함께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옆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나눠주고 또 이런 좋은 자리가 있을 때 제가 지금 오늘 초대한 대부분 다 시민권자거든요. 왜 왔느냐? 같이 힘을 참여를 해주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꼭 오늘과 같은 이 자리를 매우 의미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징검다리로 이어가기를 바라고요. 잠깐만 제가 인사 소개시켜드리면 우리 민권센터의 우리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님께서 잠깐만 이거 박수해 주시고 그리고 이 행사를 같이 준비한 우리 시민참여센터의 대장 우리 대표님 김동찬 대표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 준비한 행사니까 양희철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언론사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또 복음뉴스 김 목사님하고 담비TV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기도. 그래요? 그럼 우리 김 목사님이 기도 해주시고 지금. 제가요? 예. 그 기도하기 전에 오늘 그 발제하신 모든 내용 내일 중으로 복음뉴스에 전부 동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제 다시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제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두 변호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